좀 거창합니다. 네. 대동여지도를 그리는 마음으로 야산에서 명산까지 산이란 산은 몽땅 뒤지기 프로젝트. 와, 멋지네요. 발바닥을 부삼아서 이렇게 그리는 거네. 그렇죠. 전국을 제 두 발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완성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탐험하다. 최준하의 움직임 수다방, 모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정형외과 전문의 최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매틱 코치 조인선입니다. 오늘 모션다방에는 현대무용의 경계를 허물며 독창적인 작품의 세계를 이어오신 현대무용 안무가 박호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무용하는 박호빈입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임 탐험을 하면서 무용이라는 분야 그리고 춤이라는 것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특히 현대무용은 어떤 것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현대무용의 대가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영광입니다. 아, 예, 부끄럽습니다. 먼저 선생님 간단한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이선 코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모신 박호빈 선생님은 서울예전 연극과를 졸업한 후 연극 배우로 활동하다 무용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1994년 시인의 죽음이라는 작품으로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안무가로 주목받기 시작하셨는데요. 지난 30년간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연출과 시적인 안무로 현대무용과 연극, 오페라를 넘나드는 총체적인 예술 세계를 이어오셨고 현재는 공동 창작 집단 제로포인트 모션의 대표이자 예술 감독으로 돌연, 마크투, 시간 속의 음영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전공이 연극이셨는데 어떻게 이 현대무용 안무가의 길을 걷게 된 건가요? 아, 저의 전공은 연기였지만은 네. 우연한 기회에 그 지도 교수님의 권유로 현대무용 수업을 처음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연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자 무용수가 이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우연히 무용과 졸업 작품을 같이 공연하게 되면서 그때 느꼈던 어떤 강렬한 엑스터시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같은 무대인데도 연극과 되게 다른 에너지를 주는구나라는 어떤 막연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 후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 있는 네. 현대예술극장이라는 현대 앙상블 극단, 그 최보란 선생님이 대표로 계셨던 극단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공연 활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극장이 폐쇄되고 그다음에 극단이 이제 해체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프리랜서가 되면서 20대에 누구나 다 하는 어떤 개똥 철학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그런 근원적인 고민을 하다가 네. 뭔가 저 자신에 대한 표현 욕구가 막 생기고 충동을 느끼고 이러면서 춤이란 언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언어가 아닐까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 확신까지요. 예, 예. 그 그래서 연기보다는 춤에 대한 예, 그게 좀 강렬한 느낌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병행하지 말고 두 가지를 무용 공연에 집중하자 해서 94년에 때마침 이제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예진흥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와 이제 현대무용협회가 공동 주최한 신세대 신장 무대의 안무가 경연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운이 좋게 이제 그랑프리를 수상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안무가로서 이제 무용계에 입문하게 되었죠. 네. 무용은 보통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예. 선생님은 늦게 시작을 하셨는데 전업을 하자마자 주목받는 걸 보면 잠재된 재능이 뛰어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시류를 좀 잘 타고난 게 아닐까. 저의 운때가 그때 이제 좀 빛을 발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경연대회 했을 때 저의 작품의 특성이 네. 보통 일반 무용 전공을 해서 무용 창작법을 교육을 받아서 표현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특이한 점들이 많고 그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연극을 베이스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강렬한 연출 방식이라든지 그런 지점들이 심사위원들한테 큰 자극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장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논란의 여지도 사실 조금 있었죠. 예, 좀 실현적인 작품 같은 걸 하셨어요. 그 당시. 그렇죠. 예, 보통 그때 당시에는 무용 공연에 어떤 출연자가 대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시적인 표현의 대사들을 계속 이야기하거나 그 미니멀한 어떤 반복적 행위를 연출로 쓰면서 약간 특이한 지점들이 있었다고 이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제로 포인트 모션이라는 컴퍼니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멋진데요. 제로 포인트 모션 의미가 있나요? 제로 포인트 모션은 이제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소위 이제 영점 운동이라고 전자가 원자의 주변을 돌면서 그 에너지 상태가 제로 상태 가까이 다운되더라도 그 전자는 죽지 않고 계속 그 원자와 그 주변을 돌면서 운동을 하는 그러한 데서 착안해가지고 이거는 보통 예술가들이 안 좋은 여건에서도 그 창작 정신을 버리지 않고 예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활동하는 이거를 컴퍼니의 어떠한 이름으로 삼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제로 포인트 모션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봉상 탈춤의 전수자이기도 하면서 태국권도 연마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현대무용을 하기 전에 학교 다닐 때 동아리로 이제 봉산탈춤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봉산탈춤이 갖고 있는 그 우리의 춤이 주는 그 신명이라는 기운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렇게 잊지 못한 어떠한 또 다른 그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건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자라고 해서 이제 봉산탈춤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동양적인 움직임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제 태극권을 접하게 되면서 네. 제가 지금도 끝까지 이제 수련을 해오고 있죠. 태극권을 접하게 된 동기는 이제 제가 정신적인 마스터로 생각하시는 스승 중에 강성원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미얀마로 출가하기 전에 저한테 짧게 순서를 익히게 해주면서 이건 앞으로의 그 움직임에 있어서 너에게 상당한 여러 가지 영감을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감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막연하게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의 소개로 그 밝은빛 태극권의 이제 강수원 선생님을 그 소개시켜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네. 저희 컴퍼니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수년간 저희 무용수들과 이제 트레이닝도 같이 했었죠. 코로나 시기 전후로 삶의 변화가 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특히 직장암으로 좀 투병을 하셨고 작년에 완치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투병 이후에 몸과 움직임 그리고 춤을 바라보는 관점에 좀 변화가 생긴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한번 아프고 나니까요. 제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다고 할까요? 네. 그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움직이지? 어떻게 하면 몸을 더 비주얼하게 잘 보이는 쪽으로 훈련을 하지? 이런 쪽이었다면은 아프고 나니까 제 자신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훈련의 목적으로서 몸을 무조건 참거나 많이 움직이려고 했다면은 신체나 이런 모션에만 집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하면 이제는 단순히 제 몸을 표현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 몸을 잠시 빌려 쓰는 사람으로서 제 3자의 입장으로 내 몸과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네. 내가 너무 과하지 않니 너한테?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조금 제 몸을 서서히 다스리면서 이제 좀 춤을 추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한 그런 춤보다는 네. 조금 더 내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는 춤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와 관련된 훈련법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안무를 하면서 직접 춤도 계속 추시더라고요. 굉장히 현업에서 오랫동안 춤을 추실 것 같은데 그렇게 내 몸에 잘 관심을 기울이면 계속해서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어떠신가요? 이순재 선생님도 연극 작업할 때 같이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정도환 선생님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신구 선생님 이런 분들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무대에서 연기력을 과시했거든요. 네. 근데 과시라는 게 멋진 연기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노화된 그 몸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존재감이라 그럴까요? 그냥 맞습니다. 무대에 툭 서 있는 그 자체로서 그 존재감이 이미 많은 이야기와 거기에 스토리가 숨어져 있고 역사가 숨어져 있고 그 몸 자체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구나. 그냥 무대 위에 존재함으로써 춤은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제 욕심으로는 한 80살 넘어서까지 그냥 춤을 추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품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작품이라는 것이 선생님이 쭉 살아오시면서 그때그때 고심했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철학들이 좀 펼쳐진 것들이잖아요. 대표적인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95, 96 년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연수 생활을 할 때에 솔로 작품을 안무한 게 있었거든요. 생각하는 새라고. 그 작품의 모티브가 된 사람은 사실은 제가 정신적인 마스터로 생각했던 존경하던 그 강성호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왜 가정을 버리고 네. 출가를 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감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절에 가거나 산속으로 가야만 되는 것인가, 오히려 이 속세에서 깨달을 수 있는데라고 그분의 출가 자체를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그분과 어떤 감정이입을 통해서 네. 한 인간이 가진 그러한 인간적인 고뇌 그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그냥 그분한테 공감되는 느낌으로 이제 작품을 만든 그런 느낌이었고요. 생각하는 새라는 것도 좀 반어적인 제목이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자유롭게 날아야 되는 새가 네. 생각하다는 얘기는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고 무거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자유롭게 날 수 있을까라는 반어적인 표현이죠. 또 다른 작품 얘기들이 있을까요? 또 이제 인정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녹색 정갈의 비밀이라는 것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 정갈의 암놈과 순놈이 교미한 다음에 암놈이 그 순놈을 잡아먹는, 어떻게 보면 그 삭막한 그 환경 속에서 본인들의 종족 존속을 위해서 본능적인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그런 행위가 아닌가. 분명히 순놈도 자기가 교미하고 나서 네. 희생될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 본능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 종족 번식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이런 죽음으로 가는 하나의 그런 파괴 행위가 결국에는 생명을 다시 잉태하는 어떤 그 모성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시각으로서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은 그 안에는 서로의 고독감이 있죠. 네. 내가 죽을 줄 알지만은 그런 교미하는 거와 할 수 없이 순놈을 내가 내 입으로 삼켜야지만이 제 2세가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되게 무거운 짐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이 되게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크다. 다행히 이제 이 두 개의 작품은 되게 반응이 좋아서 네. 제가 미국 순회 공연도 갔었고 4개 도시 순회 공연도 했었고 국내외적으로도 이제 저를 인식하는 대표작 중에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작품의 결이 조금 변한 것 같던데 요즘에는 모티브나 영감을 어디에서 얻고 계신가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작품의 성향이 있는 것은 연기를 전공했다 보니까 이제 인물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어떤 심리학적인 또는 어떤 신화적인 정신 세계에 대한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소 무거운 지점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구축하고 싶었던 세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심리학자가 이제 구스타프 융 독일의 심리학자였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인간의 모든 그런 심리 작용에는 그 전체성 회복이라는 거에 대한 화두가 있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마치 인도의 만다라 같은 그런 상이죠. 그래서 저도 그걸 강하게 이제 저의 작품의 그 화두로 삼고, 제가 관심 갖는 모든 정신 세계라든지 심리학적인 집중 탐구라든지 그다음에 신화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 대한 전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완결이 아닌가라는 그 지점에 이제 다가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지하고 조금 무겁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그 삼성문화재단에서 인재 발굴 프로그램으로 이제 맨피스트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운이 좋아서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그 연수를 떠나기 전에 이제 거기서 제공하는 워크숍들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어령 장관님의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뒤통수 한 방 딱 맞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얘기였죠? 수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수다 하면 이제 여성들의 중년 여성들의 막 하루 종일 떠드는 그런 수다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핸드폰을 쓰지만 그전에는 집 전화에 그 앞에 용건만 간단히 그런 맞아요. 문구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마치 오랜 얘기를 하면은 되게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전화는 항상 할 얘기만 하고 빨리 끊어야 된다. 어. 전화 요금도 많이 나오니까. 네. 근데 그분의 발상 그게 아니었죠. 음. 여성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은 전화로 하루 종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떠들어대고 네. 이제 만나서 얘기해서 카페에 가서 또 수다를 떠들고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해서 다시 계속 이 수다의 연장. 어떻게 보면 인생의 70% 80%는 수다, 채팅으로 이루어져 있다. 되게 불필요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되게 많은 정보와 그다음에 누구나 알 수 없는 그 사람들 간의 긴밀한 소통의 창구가 바로 수다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적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게 바로 삶인데. 네. 그렇죠. 네. 예.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아, 내가 너무 무거운 삶을 살아왔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아, 작품에 있어서의 음. 그 소소한 것들 네. 아니면 작은 유머들 그 무거움을 살짝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유머 코드 이게 작품에 되게 필요하구나. 요즘은 그런 무게보다도 되게 산만할 수 있는 그런 수다, 아니면 소소한 일상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어떤 재미와 주지 하면서 그쪽에 조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 선생님의 소소한 재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소소한 재미는 이제 산책과 산행일 수 있고요. 네. 그 단순히 산책과 산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산행이나 산책 중에 보아오는 스쳐가는 풍경을 잡아내는 게 저의 소소한 재미입니다. 아. 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게 저녁 노을이었거든요. 네. 그런 노을 사냥이라든지 풍경을 잡아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선생님 인스타를 봤는데 예, 286번째 산을 오른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예. 언제부터 산을 이렇게 자주 오르게 되셨나요? 그 코로나 전에 상당히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침체되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을 많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거의 죽어가는 걸 느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분이 일주일산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바뀐 그런 경험을 공유하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나도 산을 좋아했었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지 해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산을 주기적으로 타면서 아, 이렇게 좋아서 주기적으로 타면 좋은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바빠지다 보면 산을 또 멀리 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나만의 개인적인 프로젝트화해서 꾸준히 알게 모르게 저를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지속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동기부여를 했죠. 그 프로젝트 이름도 있더라고요. 예, 좀 거창합니다. 네. 대동여지도를 그리는 마음으로 야산에서 명산까지 산이란 산은 몽땅 뒤지기 프로젝트. 와, 멋지네요. 발바닥을 부싸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네. 그렇죠. 어. 전국을 제 두 발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야. 지도를 완성하는 거죠. 매주 선생님만의 리트릿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진 않고 있습니다. 가끔 몰아서 할 때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마음속은 항상 이렇게 일주일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을 탄다는 거는 선생님한테는 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보면 산은 삶에 대한 공부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수행으로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주는 매력이 또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산을 꼭 정상에 올라야 되느냐, 그냥 중간에 계곡이나 경치 좋은 데서 유유자적하는 것도 좋지 않냐.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산의 정상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은 뭐냐면은 아주 원거리 저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 중첩되어 있는 산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서는 큰 특징이 초고층 아파트, 초고층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에게 이제 시야가 이렇게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가까운 곳만 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늘을 언제 쳐다봤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텐데 바로 그런 근시안적인 시선은 저희를 너무 현실 속에 갇혀놓고 그냥 현실적인 인간으로만 이제 변하게 해주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거리의 이미지는 저희의 꿈 이상일 수도 있고 네. 그러한 근거리의 그 시야에 잡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러한 이상 꿈과 현실은 상호 간의 어떤 밸런스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데 한쪽에 갇혀 있다면
그만큼 저희는 되게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으면서 좀 멀리 볼 수 있는 관찰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등산을 한다든지 걷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이점 이런 것들이 있나요? AI 로봇이 처음에 나왔을 때 혹시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라면 기억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못 걷죠. 예, 계속 뒤뚱뒤뚱 까닥 넘어지거나 사람이 발로 차면은 바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중심을 못 잡는 그런 모습을 봤을 텐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의식적으로 느끼지 않은 것뿐이지 저희 무의식 쪽에는 산을 걸을 때에 튀어나온 돌이라든지 잔돌, 그다음에 경사진면을 올라갈 때에 발이 불편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저희 뇌에서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나름대로 연산하면서 내가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밸런스에 관한 감각을 산행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터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이런 감각 훈련과 뇌울 활동을 하는 거네요.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리듬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그날의 날씨 또는 풍경, 바람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오감을 통해서 같이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바람에 의해서 피부 촉감을 느낄 수도 있고 네. 멋진 뷰를 봤을 때 시각이 즐거워지고 그다음에 새소리라든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때는 청각의 즐거움도 생기고 배가 고플 때는 간식을 먹으면서 또 다른 그 맛이 2배, 3배로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죠. 예, 그렇게 오감을 계속 자극해 주기 때문에 산행을 얻을 수 있는 건 아주 엄청 많죠. 산티아고 다녀오신 게 인생에서 잘한 일 중에 손꼽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곳에서 어떤 경험 혹은 깨달음이 있었나요? 몇 가지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하면은 그냥 주로 평평한 평지를 걸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800km 안에 엄청난 높은 산이 3개 정도는 지나가야 되고요. 정말 일자 고속도로, 네. 아무리 걸어도 일자 고속도로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마을도 없고 파란 하늘과 그냥 지평선, 뒤돌아보면 또 일자 고속도로. 그 길을 한 20여 킬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코스를 되게 싫어해서 약간 변칙적으로 그냥 버스를 타고 가거나 차량을 이용해서 그냥 이동해 버리는 빨리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는 이 단조롭고 지루한 이 길이 되게 정신적인 고통, 신체적인 지루함을 통해서 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이지만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거는 네. 2007년도에 캄보디아에서 앙코르와트 배경으로 이제 김하나 연출가의 작업을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했었는데 공연은 1월 9일인가 8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년과 신년을 이제 맞이할 때가 있었거든요. 또 예인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방된 지 얼마 안 된 캄보디아였지만은 그 다운타운에 작은 이렇게 소규모 클럽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의 새벽 3시까지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놀고 저희가 숙소에 들어왔는데 네. 악불사 그날 바로 새벽 5시에 네. 그 스님들과 함께 탁발하는 예정이 있었습니다. 아. 밤새 놀았는데 2시간 잠깐 눈 붙이고 눈곱을 떼고 이제 조를 나눠서 각각 이제 스님들과 함께 이제 마을을 돌면서 탁발을 시작했죠. 전날 밤에 그 여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까불까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그냥 즐겁게 가면서 따라갔는데 세 번째 집에 들어서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한 15분 가량. 그 순간 저는 이럴 경우에 어떡하는 거지? 그냥 돌아가나? 왜 스님들이 가만히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노인분이 봉다리에 음식을 준비해서 스님들한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볼에다 음식을 다 이렇게 넣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집으로 이제 딱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숙이면서 흐르는 눈물을 제어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눈물이 멈춰지지 않고
절로 돌아오는 길에 뒤돌아보는데 이제 여명이 쫙 오르면서 햇빛이 착 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더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강가로 막 뛰어가 가지고 강에서 한 30-40분을 계속 울었거든요. 와. 나중에는 그냥 제가 지쳐 가지고 그냥 혼자 숙소에 와서 그냥 커튼 매달고 울다가 그냥 잠이 들었거든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네. 이 눈물의 근원이 뭐였지라는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스님들에 대한 어떤 연민을 느낀 건가? 아니면은 내 전생을 봤나? 내가 예전에 스님이었나? 아니면은 후생에 내가 혹시 출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네. 제 삶의 미스테리로 계속 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산티아고 한 3분의 2 지점을 걸을 때에 네. 그 원인을 이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마을이 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골반이 다 으스러지고 있었는데 한 2km, 3km 지점에 다음 내가 도착해야 될 마을 표지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순간 보는 순간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갑자기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감사함이었구나. 음. 모든 거에 대한 감사함.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삼보 일배를 하고 싶었지만은 도저히 절을 하면 내가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3발자국 가고 감사합니다. 3발자국 걸고 감사합니다를 그 2km를 가면서 계속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미스테리가 그 감사함. 그냥 내가 저의 모든 상황, 제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저에게 주어진 어떤 그 것들, 제가 먹게 되는 작은 음식들, 이런 것들까지 '아 이게 감사함이구나.'라는 거를 인제 깨닫게 된 거죠. 그때 그런 경험과 깨달음을 좀 작품으로 옮기신 것이 마크툽인 건가요? 아 그때 경험했던 그 순례에 관한 여정을 인제 작품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그 마크툽이라는 제목으로 인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마크툽은 그 아랍어로 "모든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다." 아. 땡큐 소 머치 하듯이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를 의미하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딱 와 닿아서 이걸 모티브로 해서 그 여정에서 담은 여러 가지 깨달음 아니면 작은 소소한 에피소드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순례에 관한 동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 가지고 단순히 그 저 개인적인 자아 탐색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경험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싶었죠. 왜냐면은 그때 그 발이 상당히 고통스러우면서 네. 처음으로 제 신체 발과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춤추던 동료들이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다 순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들의 이야기들을 다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크툽에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작업하는 무용가들의 이야기도 숨어져 있죠. 선생님이 작품 세계와 철학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